1452년 5월 조선의 정궁 경복궁 강령전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성군 세종의 뒤를 이어 성심으로 국정을 돌보던 문종이 재위단 2년 만에 서거한 것입니다. 전각마다 울려 퍼지는 비통한 곡소리는 슬픔을 넘어 다가올 권력의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제6대 국왕이 된 단종은 아버님을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용상이라는 차갑고도 위험한 자리에 홀로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하늘에는 낯선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종의 승하는 단순한 왕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했던 왕권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터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국왕의 곁에는 문종의 유탁을 받은 고명 대신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이른바 호랑이라 불리는 이들은 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인사권과 군사권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력한 신권은 왕실 종친들의 반발을 샀고 궁궐 내부에서는 소리 없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수양대군은 형 문종의 관 앞에서 누구보다 크게 통곡하면서도 대신들의 오만한 발걸음을 살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홀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김종서의 눈빛과 수양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힐 때마다 불꽃 튀는 긴장감이 조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은 종친들의 손발을 묶으려 했고 종친들은 대신들의 목을 겨냥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 그는 어려서부터 기계가 남달랐고 사냥과 무예에 능한 전형적인 무인이었습니다. 세종조차 수양은 나를 닮아 호방하다며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형의 죽음 이후 그는 김종서 일파가 왕권을 능멸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종묘사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위험한 명분을 세웁니다. 왕좌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대군의 가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찬탈자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이씨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는 자의식 과잉의 구원자를 자처했습니다. 수양은 사저에서 무사들과 어울리며 사냥을 즐기는 척했으나 그의 화살은 이미 도성의 권력자들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수양의 사저에는 권력의 변두리를 맴돌던 기인들과 무사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훗날 조선의 설계자로 불릴 책사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나라는 대신들의 나라이지 이씨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군께서 칼을 잡으셔야 종묘사직이 바로 섭니다. 한명회의 치밀한 머리와 수양의 결단력이 만나 거대한 음모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명회는 수양에게 권력의 냉혹함을 일깨웠고 수양은 한명회에게 자신의 야망을 시연할 무대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밀실에서 대신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거사의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에게 살생부라는 비정한 도구를 제안하며 피해 정치를 예고했습니다. 수양의 동생 안평대군 역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며 수양과 대립합니다. 안평은 예술과 학문의 능의 사대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김종서와 손을 잡고 수양을 견제합니다. 형제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 속에 서로의 목을 겨눈 날카로운 칼날이 오고 갑니다. 수양은 친동생의 배신에 분노하면서도 이를 오히려 안평을 반역으로 몰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 합니다. 안평의 사저인 비해당에는 문인들이 모여 시를 읊었으나 수양의 사저에는 무인들이 모여 칼을 갈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천류는 이미 권력의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은 안평을 보며 왕좌는 감성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한명회는 수양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놓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이름 옆에 생사를 가르는 표시를 해둔 살생부였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수양의 앞길을 막는 자들은 모두 죽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잔혹한 명단이 완성되자 수양은 비로소 피해 결단을 내리고 거사를 준비합니다. 수양은 명단을 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한때 스승이었고 동료였으며 형에 충직한 신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일 뿐이었습니다. 수양은 붓을 들어 명단의 마지막 점을 찍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의 구질서를 끝내고 자신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노련한 정승 김종서는 수양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는 도성의 병력을 점검하며 수양의 측근들을 감시합니다. 수양은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김종서를 직접 찾아가 불시에 제거할 비정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종서의 장남 김승규와 친분을 유지하며 정보를 빼내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종서는 수양을 사저로 불러 의중을 떠보기도 했으나 수양은 오히려 나는 오직 세 손을 지킬 뿐이라며 능청스러운 연기로 김종서의 판단력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 김종서조차 수양의 깊은 야심을 완전히 꿰뚫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거사를 앞둔 수양이 최후의 순간에 주저합니다. 천륜을 어기고 나라를 뒤엎는다는 중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때 부인 정의왕후가 나타나 직접 수양의 갑옷을 챙기며 꾸짖습니다. 대장부가 이를 도모함에 있어 어찌 망설입니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멸족입니다. 보위가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아내의 서슬 퍼런 동료의 수양은 비로소 눈빛을 바꿉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분노로 세탁하고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수양의 등을 떠밀며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오소서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양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도성. 수양은 소수의 가신과 종들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수양은 거대한 철퇴를 소매 속에 숨긴 채 급히 상의할 국사가 있다며 대면을 요청합니다. 밤늦은 방문에 의아해하면서도 수양의 무력을 높게 사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신뢰했던 노대신 김종서가 의심 없이 문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대군께서 이 밤중에 어찌 오셨소? 김종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수양은 가슴속에 품은 살기를 감추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김종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포식자가 먹잇감에게 접근하는 마지막 친절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보십시오. 수양이 서신을 건네며 김종서의 주의를 끄는 찰나 곁에 있던 수양의 종 이머룬이 품고 있던 거대한 철퇴를 꺼내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김종서. 조선을 호령하던 노대신은 그렇게 한순간에 차가운 흙바닥 위로 고꾸라집니다. 아들 김승규가 아버지를 감싸며 저항했으나 수양의 무사들이 그마저 베어 넘겼습니다. 수양은 쓰러진 김종서를 확인한 뒤 차갑게 몸을 돌렸습니다. 가자. 이제 궁궐이다. 핏물이 낭자한 현장에서 수양의 눈은 광기 어린 야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수양은 즉시 단종이 있는 궁으로 들어가 성문을 장악합니다. 한 명에는 살생부에 적힌 대신들을 비상소집이라는 명목으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한밤중 잠결에 입궐한 대신들은 성문을 들어서는 순간 매복해 있던 무사들의 칼날에 차례로 도륙당합니다. 영의정 황보인도 좌의정 정분도 수양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조선의 재상들이 궁궐 마당에 시신으로 널브러졌습니다. 궁궐 하수구는 대신들의 핏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양은 근정전 마당에서 옥좌를 바라보며 승리의 만가를 불렀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피냄새 진동하는 궁 안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낍니다. 수양은 피 묻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단종 앞에 엎드려 보고합니다. 역적 김종서 일당이 모반을 꾀하여 소신이
부득이하게 처단했나이다. 전하, 이제 안심하소서. 하지만 단종은 직감합니다. 자신의 앞에 엎드린 숙부가 이제 조선의 진짜 주인이며 자신의 왕관은 이미 힘을 잃었음을 말입니다. 수양의 보고는 충성이 아니라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은 그렇게 끝이 났고 수양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스스로를 영의정부사에 임명하고 인사와 군사를 총괄하는 모든 직책을 겸임합니다. 명목상의 국왕은 여전히 단종이었으나 조선의 실제적인 명령은 수양의 사저인 정난공신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수양의 발치 아래 엎드려 아첨하기 바빴고 수양의 눈밖에 난 자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양은 인자한 숙부의 가면을 쓴 채 단종의 주변을 지탱하던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왕좌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은 수양의 무사들로 가득 찼고 백성들은 숨죽여 이 비정한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수양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천륜을 끊어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타깃은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친동생 안평대군이었습니다. 계유정난 당일 이미 유배되었던 안평대군을 향해 수양은 끝내 사약을 내리라는 명을 내립니다. 형제로서 시와 그림을 논하던 다정한 기억은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화도에서 사약을 받는 안평의 소식을 들었을 때 수양은 잠시 집무실의 촛불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자의 차가운 안도감이었습니다. 안평, 너의 재주는 왕실에 어울리지 않았다. 수양은 그렇게 동생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수양은 이어 또 다른 동생 금성대군마저 유배 보내며 왕실 종친들의 기세를 꺾어놓습니다. 이제 단종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줄 혈육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양은 단종을 보좌하던 내관과 궁녀들을 자신의 첩자들로 교체하고 단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단종은 자신의 방 안에서조차 누구와도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년왕은 밤마다 아바님을 부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으나 문 밖에서 창칼을 든 무사들은 수양의 명령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수양은 단종에게 수시로 들러 문안을 드리지만 그의 목소리는 왕위를 내놓으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수양은 공신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명회, 권람, 신숙주 등 정난공신들은 조선의 토지와 노비를 독점하며 거대 기득권인 훈구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수양은 이들에게 나와 생사를 같이 하자며 맹세하게 했고 공신들은 충성심의 대가로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조정의 모든 요직은 수양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실록의 기록조차 수양의 입맛에 맞게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양은 조선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도덕보다는 무력을 앞세우는 수양의 통치는 조선의 색깔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양의 찬탈 행위에 분노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지편전 출신의 젊은 학사들은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단종을 수호하기로 비밀리에 맹세합니다. 그들은 수양의 전횡을 보며 어찌 신하가 임금을 능멸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인단 말이냐 며 통탄했습니다. 이들은 단종을 다시 온전한 왕으로 복위시키기 위한 거사를 준비하며 한양 도심의 지하에서 은밀하게 세력을 규합합니다. 수양은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며 덫을 놓았습니다. 그는 사냥개처럼 적들이 고개를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양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대규모 연회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거리의 소문은 흉흉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를 죽이려 한다. 김종서의 원혼이 궁궐을 떠돌고 있다는 말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번졌습니다. 수양은 이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엄격한 금령을 내리고 수다스러운 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공포는 민심을 억눌렀으나 수양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만 이 혼란이 끝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수양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명포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수양의 신복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선의를 입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명회는 대신들을 사주하여 매일같이 단종에게 전하의 건강이 염려되니 숙부님께 대통을 넘기라는 상소를 올리게 합니다. 어린 전하보다 기운이 강한 대군께서 다스려야 종묘사직이 보존됩니다. 압박은 썰물처럼 밀려와 단종을 덮쳤습니다. 단종은 자신이 왕좌에 있는 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소년 왕은 수양의 압도적인 위세 앞에서 점차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갔습니다. 1455년 초여름, 수양은 단종을 찾아가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는 인자한 숙부의 가면을 쓰고 말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저토록 간청하니 소신이 나라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청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단종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모든 전각과 성문은 수양의 군사들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단종은 숙부께서 알아서 하소서라는 힘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수양은 내심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슬픈 척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제 조선의 주인은 바뀌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수양은 선의 의식을 준비하며 한명회와 함께 새로운 내각을 구상합니다. 방해되는 자는 누구인가? 세조의 질문에 한명회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날 단종의 주변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수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죽인 아비의 심정으로 비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양은 자신의 집권이 찬탈이 아닌 대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 사관들을 압박하고 기록을 조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절대 왕권이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종은 선의 전날 아바님 문종의 어진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바님, 소자가 못나서 사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밤 창경궁에는 구슬픈 바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수양은 그 시각 집무실에서 마지막 살생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조선을 위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소년 단종의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용상에서 굽어볼 조선의 강토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수양은 그날 밤 생애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덕궁 휘령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종은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금빛 보자기에 쌓인 옥새를 꺼내 놓았습니다. 수양은 관례에 따라 3번을 사양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그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수양의 통곡 소리는 휘령전을 가득 메웠으나 그의 시선은 한순간도 옥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괴한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종의 간청이 이어지자 수양은 못 이기는 척 옥새를 받아들었습니다. 옥새의 묵직한 촉감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수양의 전신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조선의 제7대 국왕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옥새가 수양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는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야사는 전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노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고동이었을까요? 수양은 이제 수양대군이 아닌 주상이 되었습니다. 핏빛 왕관을 쓴 사나이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15년
윤 6월 11일 경복궁 근정전 수양대군이 마침내 면류관을 쓰고 용상에 올라 제7대 국왕 세조로 즉위합니다. 만세 소리가 도성을 진동시켰으나 세조의 가슴 한구석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래에 엎드린 백관들의 뒷모습에서 그는 충성이 아닌 공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즉위 교서를 통해 종묘사직이 위태로워 두득이하게 대통을 이었다고 강변했으나 찬탈자라는 주홍글씨는 이미 그의 이름 위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선포하며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왕위를 내어준 단종은 상왕이라는 허울 좋은 칭호를 받은 채 수강궁으로 물러납니다. 세조는 조카에게 예우를 다하는 척하며 매일같이 진상품을 보냈으나 실상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종의 거처 주변은 세조의 신복들이 겹겹이 에워쌌고 단종을 모시던 내관들은 사소한 움직임만으로도 국문을 당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정당성을 갉아먹는 독이라 여겼고 조카를 향한 연민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강어, 기제가 발동하며 점차 비정한 군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세조의 행보에 반발하여 지편전 출신의 젊은 학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이들은 비밀리에 모여 단종의 복위를 꾀합니다. 왕은 오직 한 분뿐이다. 찬탈자가 어찌 조선의 하늘 아래 머무를 수 있단 말이냐. 그들은 세종대왕의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건 거사를 준비합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장에서 세조를 처단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1456년 6월 1일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리던 날 사육신은 세조를 시해할 무사 운검을 배치하려 했으나 한 명의 기지로 연회장에 무기를 든 자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거사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급해진 그들은 후위를 도모하려 했으나 동조자였던 김질의 배신으로 계획이 탄로나고 맙니다. 세조는 보고를 받자마자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감히 누가 나의 목을 노린단 말이냐. 그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뼈를 갈아버려라. 국문장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장에 나타나 결박된 성삼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살을 태우는 연기가 자욱하고 비명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성삼문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조를 향해 수양 나으리 라고 부르며 침을 뱉었습니다. 내가 내 놈의 신하가 아니니 어찌 역적이라 하느냐. 나는 오직 나의 임금인 상왕 전하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성삼문의 기계에 세조는 전율하면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접 인두를 들어 그의 다리를 찢었습니다. 박팽년 역시 세조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세조는 박팽년의 재주를 아껴 지금이라도 나를 왕이라 부르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박팽년은 나는 이미 장계 나를 신이라 쓰지 않고 거라고 썼으니 너의 신하가 아니다라며 비웃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권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영혼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극도의 공포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이들에게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인 거열형을 내립니다. 충신들의 사진은 도성의 저작거리에서 찢겨나갔고 그들의 가문은 멸족되었습니다. 사육신의 처형은 세조의 정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세조는 반대파를 모두 잠재웠다고 생각했으나 도성 백성들은 찢겨진 충신들의 머리를 보며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세조는 공포를 통해 복종을 얻어냈지만 존경은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처형당한 자들의 환영을 보며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상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망상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세조는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공포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거듭되는 복위 시도의 불안을 느낀 세조는 마침내 단종을 처리할 비정한 결심을 굳힙니다. 그는 상황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 강원도 영월의 험준한 산세 속으로 유배를 떠나게 합니다. 궁을 나서는 소년 조카의 뒷모습을 보며 세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승리자의 미소 뒤에 숨겨진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세조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세조는 한명회에게 명했습니다. 저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리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그것은 곧 단종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배지 영월의 청령포는 삼면이 강물로 가로막힌 천혜의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홀로 서쪽 하늘을 보며 눈물 지었고 세조는 한양의 화려한 정각에서 피 묻은 손을 씻으며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세조는 사육신의 가문 여인들을 공신들의 노비로 나누어 주며 잔혹함을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한때의 동료였던 이들의 아내와 딸들이 노비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세조는 비로소 자신이 완전한 권력을 쥐었음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렀습니다. 세조의 곁을 지키던 공신들은 점점 더 탐욕스럽게 변해갔고 세조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권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학문적 소통을 차단한 것입니다. 세조의 조선은 이제 도덕이 아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영 국가로 변모해 갔습니다. 세조는 스스로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지옥의 길을 선택했다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세조의 육체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육신을 처형한 뒤부터 온몸의 원인 모를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부병은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했고 세조는 이를 사육신의 저주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이름난 의원들이 처방을 내려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세조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밤잠을 설쳤고 그때마다 단종의 슬픈 눈망울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권력은 달콤했으나 그 대가는 육신을 갉아먹는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카의 자리를 뺏고 그를 따르던 충신들을 도륙한 세조. 그는 이제 조선의 절대 군주가 되었으나 그가 앉은 용상은 죽은 자들의 원혼으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4부 영월의 눈물 단종의 종말. 1457년 가을 강원도 영월 소년왕 단종은 청령포의 좁은 적소에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세조는 조카를 영월로 보냈으나 그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세조는 밤마다 단종이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해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세조의 병적인 불안은 결국 동생 금성대군의 복위 계획이 발각되면서 폭발하고 맙니다. 저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리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 세조는 마침내 피눈물을 머금고 비정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세조는 금부도사 왕방연에게 사약을 들려 영월로 보냅니다. 금부도사가 영월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세조는 사정전의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손으로 핏줄을 끊어야 하는 비정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명회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업이다. 조선을 위해서는 그 아이가 사라져야만 한다. 세조는 자신의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카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단종은 사약을 받습니다. 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었으나 야사에는 세조의 명을 받은 하인이 활시위로 단종의 목을 감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이 승하하던 날 영월의 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산새들이 구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한양에서 단종의 부고를 받고는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비로소 얻은 완전한 권력. 그러나 세조는 이제 평생을 따라다닐
조카를 죽인 임금이라는 낙인을 이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 세조의 피부병은 극에 달합니다. 온몸에 피고름이 터져 나오고 옷을 입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세조는 이것을 단종의 모친인 현덕왕후의 저주라 믿었습니다. 꿈속에서 현덕왕후가 나타나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내 몸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라며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는 대궐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세조는 광기 어린 눈으로 의원들을 윽박질렀으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조는 육신의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죄책감을 씻기 위해 불교에 필사적으로 귀의합니다. 그는 전국의 명찰을 중건하고 참회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고자 애썼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전설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구원을 갈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조는 불경을 번역하는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은 사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세조의 가슴 속에는 영월의 강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명했습니다. 조카의 흔적조차 지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월의 아전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몰래 묻었습니다. 세조는 훗날 이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죽은 조카에 대한 미안함을 그렇게라도 덮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세조는 조선의 시스템을 정비하며 자신의 업적을 쌓아갔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영월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세조의 눈치만 살피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한 명회는 세조의 불안을 이용하여 권력을 독점했고 훈구 대신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조는 이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자신의 찬탈을 도운 동지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덕이 사라진 조정은 오직 힘과 이권의 논리로만 움직였습니다. 세조는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조선의 영혼을 팔았다며 스스로를 자조하곤 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맏아들 의경세자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만은 깨끗한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경세자는 1457년 단종이 죽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20살의 나이로 급사합니다. 세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내 죄를 자식에게 묻는단 말이냐. 세조는 의경세자의 관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세조에게 단종을 죽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세조는 이제 더욱 포악하고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신하들의 목을 베었고 밤마다 전각을 서성이며 헛것을 보았습니다. 피부병은 살을 파고들어 세조를 괴물처럼 변하게 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몰골이 흉측해질수록 더 화려한 연회를 열고 더 강력한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이 찬란한 제국이 조카와 동생, 그리고 자식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국방을 강화하고 경국대전 편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나를 욕할지언정 내가 만든 법은 영원할 것이다. 세조는 자신의 오명을 업적으로 덮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조선 전역의 지도와 인구 통계를 정비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세조의 통치는 효율적이었으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세조를 무서워했으나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년에 세조는 원각사 탑을 세우며 부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탑이 완성되던 날, 세조는 탑 주변을 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조카도 동생들도 나를 용서했겠지. 하지만 탑 그늘 아래 비친 세조의 그림자는 여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가졌으나 평화를 얻지 못했고 천하를 가졌으나 천륜을 잃었습니다.
그의 삶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쓸쓸한 승리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조카의 숨을 끊고 얻은 완전한 권력. 그러나 그 왕관은 가시처럼 세조의 머리를 찔렀습니다. 세조는 조선을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재편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왕권은 하늘이 내린 것이며 신권은 왕을 보좌할 뿐이다.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켜 모든 국사를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했습니다. 의정부의 권한은 축소되었고 재상들은 왕의 비서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세조는 직접 법전의 조항을 검토하며 경국대전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과거를 법과 제도라는 찬란한 성벽으로 감싸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좌의 발치에는 세조를 도운 훈구 공신들이 거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 권람. 이들은 개유정난 이후 수차례의 공신, 책봉을 통해 조선의 토지와 노비를 독점했습니다. 세조는 이들의 위세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찬탈이라는 공동의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세조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동시에 왕권을 위협하는 괴물이었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갈취하고 뇌물을 받았으나 세조는 공이 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세조는 국방력 강화에 집착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침략을 불러온다. 그는 진관 체제를 확립하여 전국의 방위망을 촘촘히 짜고 군사훈련인 강무를 정례화했습니다. 세조는 직접 갑옷을 입고 활을 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북방의 야인을 정벌하여 영토를 안정시킨 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위대한 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군사 행진 뒤에는 군역에 시달려 농사를 포기한 백성들의 한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조는 또한 경제 제도를 개혁하여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이 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으나 퇴직 후의 생계를 걱정하는 관리들의 부패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세조는 실용을 중시했습니다. 유교적 명분보다는 당장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호패법을 강화하여 백성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했습니다. 조선은 세조의 손길 아래 거대한 병영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시기 세조의 피부병은 잠시 호전되는 듯했으나 정신적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신하들을 믿지 못해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농담을 던지다가도 갑자기 정색하며 신하의 충성심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대신들은 술잔을 들면서도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세조는 공포 정치를 통해 절대적인 복종을 얻어냈으나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간언하는 충신 대신 아부하는 간신들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공신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여 젊고 유능한 무사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남이었습니다. 세조는 남이의 기계와 무용을 높이 사서 그를 병조판서에 앉히는 등 파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남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방패다. 세조는 젊은 피를 통해 노회한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훗날 세조 사후 남이가 공신들에 의해 제거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또한 불교, 문화의 정점인 원각사지를 창건하고 10층 석탑을 세웁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왕이 대대적으로 사찰을 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탑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업이 조금이나마 씻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살림이라 불리는 유학자들은 살림으로 숨어들어 세조의 이러한 행태를 기록하며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힘으로 누른 명분은 지하에서 거대한 저항의 물결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말년에 세조는 경국대전 초안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법전은 남을 것이다. 이것이 조선의 헌법이다. 세조는 자신의 찬탈이
한순간의 욕망이 아니라 조선을 법치,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음을 법전의 조항 하나하나에 새겨 넣었습니다. 피로 쓴 법전. 그것은 세조가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자신의 정당성 그 자체였습니다. 세조는 법의 엄격함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흥결을 덮으려 했습니다. 세조의 통치는 효율적이고 강력했습니다. 인구는 늘어났고 국방은 튼튼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기풍은 변질되었습니다. 명분보다는 세를 쫓는 풍조가 만연했고 권력자들의 횡포는 도를 넘었습니다. 세조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으니 나의 임무는 다했다고 자부했지만 그가 남긴 훈구 세력은 훗날 조선 정치를 수백 년간 얼룩지게 할 사화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유산은 영광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조선을 완성해 나갔지만 그 권력의 단맛에 취한 공신들은 서서히 왕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집권 말기에 이르러 자신의 통치 시스템이 안으로부터 썩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공신들은 비대해졌고 지방의 민심은 멀어졌습니다. 세조는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예종이 노예한 공신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세조는 이 시에 난 이후 남이를 병조판서에 앉히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남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칼이다. 늙은 사냥개들이 나를 물려할 때 너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세조는 젊은 피를 수혈하여 공신들의 독주를 막으려 했으나 그것은 오히려 세조 사후 남이의 비극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집권 말기는 난을 진압한 승리의 시간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켜보는 처절한 몰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조는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꿈꾸며 천륜을 어겼으나 남은 것은 병든 육체와 자신을 이용하려는 탐욕스러운 공신들뿐이었습니다. 그의 정치는 화려했으나 그 기초는 위태로웠습니다. 세조는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제국이 조카의 피와 동생의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삶의 마지막 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남긴 법전과 국방이 아들을 지켜주기를 빌며 세조는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응시했습니다. 1468년 가을, 수강궁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거인 세조는 이제 스스로의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부병은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하며 왕의 의식을 갉아먹었고 고열에 시달리는 세조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 벌어질 권력의 암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자 예종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내 너에게 줄 마지막 선물은 이 피 묻은 왕좌뿐이구나. 세조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연민과 조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조는 승하기 며칠 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어 선의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몸에서 용포를 벗어 세자에게 직접 입혀주었습니다. 보아라. 이제 조선의 주상은 세자다. 세조의 외침은 예전처럼 우렁차지 않았으나 그 기운만큼은 여전히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전에 선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예종의 정통성을 조금이라도 더 굳건히 하려 했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만든 법전 경국대전을 반드시 완성해라. 그것만이 내가 공신들을 다스릴 유일한 방패다. 세조의 마지막 유언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검소했습니다. 그는 평생 화려한 권력을 탐하고 강력한 제국을 꿈꿨으나 죽음 앞에서는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죽거든 석실을 만들지 마라. 석회를 쓰지 말고 흙으로만 덮어라. 수의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장례를 간소하게 치러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라. 이는 찬탈자로서 가졌던 최소한의 양심이자 죽어서라도 자신의 죄업을 씻고 싶어 했던 세조의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서 차지할 공간마저 줄임으로써 땅 속에 묻힌 조카와 동생들에게 사죄하고자 했습니다. 1468년 9월 23일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52세.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강궁 밖에서는 세조의 승하를 알리는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사관들은 붓을 들어 그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왕은 영명하고 과단성이 있었으나 일찍이 종친의 몸으로 보위를 얻었으니 실록의 기록은 냉정했습니다. 세조는 살아서는 신하들의 입을 막았으나 죽어서는 역사의 붓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선을 호령하던 거인은 그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조의 시신은 수강궁에 안치되었습니다. 정의왕후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거사를 고민할 때 갑옷을 입히며 독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되어 영광을 누리는 동안 그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전하, 이제는 편히 쉬소서. 그 무거운 왕관을 이제는 내려놓으소서. 정의왕후의 눈물은 세조가 걸어온 피 맺힌 길을 위로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궁궐의 모든 전각은 하얀 소복을 입은 듯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조의 장례는 유언에 따라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공신들은 왕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화려한 석실을 고집했으나 예종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조의 관이 궁궐을 나설 때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절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강력한 통치 아래 나라가 부강해졌음을 칭송했고 누군가는 그가 저지른 비정한 천륜의 파괴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을 남긴 채 자신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조가 잠든 남양주 광릉. 그의 유언대로 이곳에는 돌방석실이 없고 흙을 다져 관을 묻었습니다. 세조는 죽어서도 아내 정의왕후와 나란히 눕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광릉 주변의 울창한 소나무 숲은 세조의 비밀을 지키듯 고요하게 펼쳐졌습니다. 세조는 찬탈자였으나 동시에 조선의 기틀을 완성한 설계자로서 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광릉의 정적은 세조가 생전에 누려보지 못한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세조가 승하하자마자 훈구 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한 명회는 세조의 죽음을 권력 장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조가 아끼던 젊은 장수 남이는 공신들의 첫 번째 타깃이 되었습니다. 유자광의 밀고로 남이가 영모로 몰리자 예종은 아버지 세조가 남긴 조언을 잊고 남이를 처형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여 세운 왕권은 그가 죽자마자 공신들이 왕을 가르치고 이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세조의 부재는 조선 정치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찬란했으나 그 뿌리는 조카의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세조는 스스로를 필요하기라 믿었겠지만 역사는 그를 비정한 찬탈자로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임금인 동시에 가장 고독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광릉 숲의 바람 소리는 어쩌면 지금도 세조가 뒤척이며 내뱉는 한숨일지 모릅니다. 그는 왕관을 썼으나 평생 가시방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가장 소중한 천륜을 버려야 했습니다. 세조의 피부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탐욕이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물이 조선의 걸음이 되기를 바랐으나 그 걸음은 너무나도
독해 훗날 수많은 사화를 불러오는 독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세조가 상원사에서 보았던 문수보살의 미소는 정녕 그를 용서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죽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신기루였을까요? 세조는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죽인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고 합니다. 그 부름은 사죄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원망이었을까요? 수양대군이라는 불꽃은 꺼졌으나 그가 남긴 연기는 조선의 역사 곳곳에 스며들어 훗날 연산군과 정조의 시대를 관통하며 조선의 성격을 규정지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여전히 그가 만든 경국대전의 조항 위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숨을 거둔 직후 수강궁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그토록 경계했던 훈구 대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를 필두로 한 공신들은 세조의 죽음을 권력의 공백이 아닌 자신들의 천하를 공고히 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은 이제 겨우 19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강인함을 닮으려 애썼으나 수십 년간 권력의 단맛을 본 노회한 정객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여 얻은 왕권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키운 공신들의 거대한 장막 뒤로 숨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훈구 대신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세조가 공신 견제를 위해 파격적으로 발탁했던 젊은 장수 남이였습니다. 남이는 이 시대의 난을 진압한 영웅이자 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으나 공신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자광은 남이가 쓴 시의 한 구절. 남아가 20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해서 평정을 얻다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고발합니다. 남이가 나라를 얻으려 영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조선의 마지막 기계였던 남이는 차가운 국문장으로 끌려갑니다. 남이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훈구 대신들을 노려보며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너희 늙은 사냥개들의 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종은 아버지 세조가 남긴 공신을 밑되 휘둘리지 말라는 조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공신들의 압박에 질린 예종은 결국 남이의 처형에 서명합니다. 28의 젊은 영웅은 거여령에 처해져 사지가 찢겼습니다. 세조가 국방의 핵심으로 키웠던 인재는 그렇게 세조가 만든 공신들의 손에 도륙당했습니다. 이는 왕권이 공신들의 통제 아래 놓였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남이를 제거한 훈구 대신들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내며 왕실의 외척으로서 절대 권력을 누립니다. 세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 키운 충견들이 이제는 왕의 목줄을 쥔 주인이 되어 조선의 모든 이권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고 뇌물을 받았으나 누구도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가 피로 쌓아 올린 강력한 중앙 집권의 시스템은 이제 공신들의 사유물이 되어 조선의 기틀을 안으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를 펴보려 했으나 육체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평소 발의 통증과 원인, 모를 병증에 시달렸습니다. 호사가들은 이를 두고 조카 단종을 죽인 세조의 핏줄에 내린 하늘의 벌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종은 즉위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에 이어 둘째 아들 예종까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대궐 안에는 세조가 저지른 천륜의 파괴가 불러온 저주의 공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양대군의 핏줄은 그렇게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왕위는 의경세자의 아들이자 한명회의 사위인 자을상군 성종에게 넘어갑니다. 당시 성종의 나이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가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조정은 완벽하게 공신들의 손안에 떨어집니다. 한명회는 원상으로서 국정의 모든 보고를 직접 받으며
왕의 위에 군림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여서까지 세우려 했던 강력한 왕권은 이제 공신들의 합의와 결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조의 유산은 영광이 아닌 거대한 족쇄가 되어 후손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남편 세조의 뜻을 이어받아 공신들과 협력하면서도 왕실의 위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시작한 경국대전 편찬을 독려하며 법치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 세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전국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 시대의 공신들에게 하사된 막대한 특권은 이제 조선 사회에 고착된 신분 질서가 되었습니다. 세조가 꿈꿨던 강력한 임금의 나라는 강력한 공신들의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수렴청정 기간 동안 숨을 죽이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세조가 힘으로 세운 나라가 공신들에 의해 부패해가는 과정을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성종은 세조의 무보다는 세종의 문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친정을 시작하면 공신들의 세력을 쳐내고 할아버지의 허물을 씻어내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조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할아버지가 부정했던 도덕과 명분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백성들은 세조 시절의 강력한 국방과 안정된 질서를 그리워하면서도 공신들의 수탈에는 치를 떨었습니다. 세조가 만든 직전법과 호패법은 국가의 통제력을 높였으나 공신들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세조의 정치는 시스템은 남겼으나 정신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시스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탐욕스러운 관료 집단뿐이었습니다. 세조의 서거 후 10년, 조선은 화려한 겉모습 뒤로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정자인 압구정을 짓고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왕조차 그의 눈치를 보며 정자에 들러 술을 마셨습니다. 세조가 만약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공신이 이토록 오만해진 것을 용납했을까요? 세조는 생전의 공신들을 나의 팔다리라 불렀으나 그 팔다리는 이제 머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조카의 자리를 뺏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정한 논리가 이제는 공신들에 의해 왕권을 압박하는 논리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부메랑은 세조의 후손들에게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말년에 정의왕후는 광릉을 찾을 때마다 세조의 무덤 앞에서 한탄했습니다. 전하께서 남기신 이 나라가 정령 전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나이까. 세조는 죽어서 말이 없었으나 그가 남긴 법전의 조항들은 여전히 공신들의 특권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완벽한 국가를 설계했다고 자부했겠지만 그 설계도 안에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변수가 빠져 있었습니다. 세조의 핏빛 왕관은 이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어린 왕들의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라는 거인이 사라진 조선은 이제 훈구라는 기득권 세력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성종이 친정을 시작하며 이 거대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불러들인 새로운 세력, 사림의 등장과 그들이 세조의 과거를 어떻게 심판하려 했는지가 그려집니다. 세조의 역사는 이제 죽은 자의 기록이 아닌 산 자들의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1476년 성종은 마침내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거두고 친정을 시작합니다. 19의 청년 왕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가 남긴 유산 속에서 자신의 갈 길을 찾으려 고뇌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강력한 추진력을 존경하면서도 그로 인해 무너진 조선의 도덕적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성종은 훈구 공신들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 살림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하던 영남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합니다. 그 정점에는 세종과 문종의 학풍을 계승한 김종직이 있었습니다. 이 김종직을 필두로 한 살림파 학자들은
조정에 진출하자마자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칼이 아닌 도덕과 명분이었습니다. 사림은 훈구 대신들의 부정부패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세조 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행들을 부정했습니다. 임금의 도리는 무력이 아니라 도덕에 있으며 신하의 도리는 아첨이 아니라 간언에 있다. 사림의 등장은 훈구 대신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세조의 그늘 아래서 30년간 권력을 누려온 공신들은 이제 자신들을 소인배라 부르는 젊은 학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종은 홍문관을 강화하고 경연을 부활시켰습니다. 세조가 폐지했던 소통의 창구를 다시 연 것입니다. 성종은 매일 3번씩 사림 학자들과 마주 앉아 경전을 토론하며 왕의 도리를 공부했습니다. 사림들은 이 자리에서 은유적으로 세조의 집권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세종대왕의 시대를 태평성대로 찬양하며 세조의 정치를 변칙의 시대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성종은 할아버지의 허물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도 조선을 다시 도덕, 국가로 세우기 위해 사림의 쓴소리를 견뎌냈습니다.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가 시작한 경국대전을 마침내 완성하여 반포합니다. 1485년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가 집대성된 이 법전의 반포는 세조의 꿈이 성종의 손에서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법전은 사림들에게 훈구 대신들을 공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전에는 청렴을 강조하거늘 어찌 공신들은 토지를 독점합니까? 사림은 세조가 만든 법의 잣대로 세조의 공신들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세조가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 만든 방패가 이제는 자신의 동지들을 찌르는 창이 된 것입니다. 훈구 세력은 사림의 공격에 당황하면서도 노련하게 대응했습니다. 한 명회는 저들이 말하는 도덕은 나라를 다스리는 실리가 없다. 여 성종에게 호소했습니다. 훈구는 세조 시절의 북방 개척과 법전 편찬의 공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이제 세조의 업적을 칭송하는 훈구와 세조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하는 사림 사이의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조선의 문화를 꽃피우려 애썼습니다. 이 시기 성종의 후궁이었던 윤씨가 중전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 세조 시절의 비정한 궁중 암투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패비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독점하려다 다른 후궁들을 저주하고 급기야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킵니다. 훈구 대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후 사림과 손잡을지도 모를 중전의 세력을 꺾기 위해 패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성종은 고뇌 끝에 윤씨를 궁 밖으로 쫓아냅니다. 패비 윤씨 사건은 세조 시대부터 내려온 권력을 위해서라면 천륜도 저버릴 수 있다는 비정한 통치 철학이 성종 시대에도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림들은 도덕적 명분을 들어 패비를 반대했으나 훈구 대신들은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약을 주장했습니다. 1482년 결국 윤씨는 사약을 마시고 한 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는 죽기 전 피 묻은 적삼을 어머니에게 건네며 훗날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세조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원한을 샀듯 성종은 아들 연산군의 가슴에 복수의 불씨를 심었습니다. 성종은 패비 사건 이후 더욱 학문과 문화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국조 올해에 동국통감 등을 편찬하며 조선의 문화를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성종은 할아버지 세조가 무력으로 다져놓은 영토 위에 문학이라는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꽃의 뿌리 아래에는 훈구와 사림의 갈등, 그리고 죽은 왕비의 원한이라는 독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태평성대를 구가했으나 그 평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우성종은 죽기 전 패비의 일은 100년 동안 거론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미래의 비극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성종은 세조가 남긴 피의 역사를 문의 역사로 덮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조카를 죽이며 무너뜨린 도덕적 권위는 성종이 아무리 성군이 되려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조선 왕실의 근본적인 구멍이었습니다. 성종 시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시대였으나 동시에 세조의 공신 정치가 붕당 정치로 전이되는 과도기였습니다. 사림들은 세조의 찬탈을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며 자신들의 선명성을 강조했고, 이는 훗날 수많은 사화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세조의 야심이 낳은 결과물들은 이제 조선 사대부들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는 마지막 임금이었습니다.